침대에 앉아 편지를 쓰는 중에 식사가 들어왔다. 병원 밥은 왜 늘 맛이 없을까? 환자 입맛이 까탈스러워서가 아니라 병원의 조미가 간을 적게 하고 조미료를 빼서 맛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른다. 대충 먹고 나서 일어나서 복도에 내다 놓으려고 움직이려는데 퍼머머리에 그녀가 벌떡 일어나서 대신 내다 놓았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주전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세탁실 옆에 보리차통에서 뜨거운 물을 가득 넣어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할머니 옆에 앉아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다.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요.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녀는 고개를 그대로 아래로 고정한 채 짧게 힘든 거 아닌데요. 간결한 대답에서 그녀의 성격이 어쩌면 차가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구름 속에서 잠시 내비친 햇빛처럼 온기가 느껴졌다. 수술 전날부터 비위를 비웠고 가스가 나와야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간호사의 말에 사흘 단식을 한 상태라 배가 고팠을 텐데 어제 죽을 먹을 때도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입안에 든 음식은 톱밥 같았다. 수술하고 사흘째 되는 날 소변 호스를 떼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어 운동하느라고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 복도 끝에서 끝까지 서너 번씩 왕복을 하는데 열린 문틈으로 각 병실의 풍경을 보는 재미도 있다. 늘 같은 자세, 비슷한 풍경이 보이지만 볼 때마다 다르다. 안병동에는 어린아이들도 나이든 노인도 함께 보였다. 생각보다는 어둡지 않은 분위기 같이 보였다. 그 나름대로 적응해서 견디는 방법이 있는 듯 보였다. 편지는 그대로 멈추어진 채 더 이상 마무리를 하지 않았다. 딱히 보내야겠다고 쓴 글도 아니라서 미적미적 그대로 밀쳐두었다. 사실은 누구에겐가 털어놓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에게 할 말은 아니다 싶어 쓰다가 말았다. 써도 보내지 않을 것이므로 보낼 곳의 주소가 없으므로. 링거팩과 주사 바늘을 꽂은 채 운동하느라 복도를 어슬렁거리던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바로 전에 스쳐 보인 엘리베이터 속의 그녀는 분명 낯익은 얼굴이었다. 경주였다. 나는 얼른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으나 이미 엘리베이터 문은 닫히고 나는 빨리 걸을 수도 뛸 수도 없는 처지였다. 다음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다. 일정내까지 내려갔지만 그녀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럼도 성치 않은 환자인 내가 그녀를 어찌 쫓아가 잡는단 말인가. 1층 현관은 많은 사람들로 복잡했고 망연자실 넛을 놓고 한참 서 있다가 도로 6층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머리가 어질어질 현기증이 났다. 병실에 올라온 후로 한참 동안 병원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그녀와의 악연이 떠올라 속이 울렁거렸다. 경주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학교 다닐 적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이름도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나 어느 날 정미를 만나러 갔을 때 그녀도 함께 앉아 있었다.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며 오늘은 내가 쏠게 하고 생글생글 웃는 그녀는 예쁘지는 않지만 귀여운 상이었다. 나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정미와는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며 나는 너 기억해. 너 문예반이라 학교 신문이랑 교지에도 글 실리고 했잖아. 글도 잘 쓰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내가 좀 샘냈어 얘. 입을 손으로 가리고 그녀가 까르르 웃었다. 40대 여자가 저렇게 귀여울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커피가 비워지고 그녀는 또 일이 있다며 일어서서 명함을 한 장씩 주었다. 조만간 또 보자. 그렇게 경주는 총총 사라졌다. 학교 다닐 때 그리 친했다고는 하기 못하고 학급에서 뭐든 중간쯤 하는 친구 있잖아. 그런 애였어. 아까 그늘목에서 신호 기다리다가 만났어. 몇 년 반인가? 우리 졸업한 지가 거의 20몇 년 됐지? 근데도 금방 알아보더라. 내 얼굴은 안 변했나 봐. 정미는 풀어진 머플러를 목에 다시 매면서 무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 어찌나 반갑게 하는 척을 하며 어디 가는 길이냐고 바쁘냐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같이 앉아 있었던 거야. 너 만났다니까 꼭 보고 가겠다지 뭐니?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위자료 미천으로 부동산에 좀 투자했다가 대박이 터졌다나? 명함도 무슨 부동산 쪽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정민아 명함을 다시 꺼내보며 이사? 개나 소나 다 사장이고 이사래? 정민은 입을 삐죽거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렇게 경주와 처음 만나서 헤어진 후 다시 그녀를 본 것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였다. 백화점에 구두를 사러 갔다가 잠시 앉아 쉬는 중이었다. 어머, 얘, 너 여기서 또 만나네? 여기 어쩐 일이야? 경주는 반색을 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난 고객 선물 하나 살 게 있어서 왔지. 난 자주 와, 여기. 경주는 의자에 나란히 앉으며 가방을 들어 보였다.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시원한 주스라도 마시자. 바쁜 거 아니지?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키위 주스를 앞에 놓고 경주는 마치 오래전부터 지냈던 친구를 어제 보고 오늘 또 만난 듯 스스럼 없이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된 이야기는 거의 1시간을 풀어놓은 뒤에 현재 이야기까지 와 있었다. 성적이 고만해서 명문대는 못 가고 서울 시내 학교는 겨우 턱걸이로 갔으며 거기서 캠퍼스 커플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했으며 임신이 안 되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사연과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 일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결국 짧은 결혼생활이 이혼까지 가게 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알게 된 남자에게서 부동산 경매를 배워서 돈 좀 벌었으며 아예 그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까지. 마치 묻지도 않은 과거사를 어제 읽은 소설책 줄거리를 이야기하듯 술술 풀어놓았다. 예, 너도 돈 좀 있으면 이거 배워라. 돈 많지 않아도 돼. 내가 좀 도와줄게. 어렵지 않아. 요즘 장사해도 이익 보기 힘들고 은행 이자도 시원찮은데 조그만한 것부터 손을 대서 욕심 안 부리면 꽤 쏠쏠해.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다? 이 여자는 참 부침성도 좋고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난 돈 없어. 그런 삼짓돈 구경이나 좀 해봤으면 좋겠다. 뭉칫돈 만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주는 말을 대받아치며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머리를 굴려야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있잖아.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하는 말이야 얘. 혜수야, 우리 다음에 한번 정말 시간 넉넉히 내서 다시 만나 얘기 좀 하자. 나 오늘은 고객이 집안에 경사가 있대서 거기 가봐야 해. 내가 소개해준 걸로 대박을 쳐서 집 늘려 이사하고 오늘 집들이 한대. 그러니 우리 다음에 한번 다시 만나자. 내 내일 전화할게. 아참, 내 전화번호 몇 번이니? 여기 좀 눌러줘. 제 휴대폰을 열어 내 손에 쥐어주며 얼른 누르라는 눈짓을 했다. 내가 너무 시간 많이 뺐었지? 수다가 길었네. 그럼 다음에 연락할게. 경주가 사라진 후에도 나는 거기서 10분이나 더 앉아 있었다. 내가 왜 저 여자 말을 1시간이나 듣고 있었을까?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라는 말에 전화번호까지 주고 그런 생각을 했으나 이내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지 동창이래잖아 하고는 생각을 멈추었다.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보름에 한 번 정도 경주의 전화가 왔고 정미와 나는 경주와 제법 친해져 갔다. 경주는 만나면 늘 즐겁게 웃었으며 상냥했고 수다스러웠다. 덩달아 정미도 나도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우리가 먼저 경주를 불러 함께 수다도 떨고 시외각으로 나가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근사한 카페도 들리곤 했다. 그렇게 한 해를 넘기고 함께 어울리게 되어 봄엔 자연스럽게 정미와 내 집에도 오가는 사이가 되었는데 경주의 집은 가지 못했다. 정미가 한 번은 너네 집은 언제 데리고 갈 거야? 돈 벌었다는데 좋은 데 살겠네? 궁금해 죽겠다 하고 퇴근하자 조금만 기다려. 지금 투자한 거 큰 거 하나 성사되면 괜찮은 집 받은 물건이 있어서 흥정 중이야.
이제 나도 적당히 벌고 즐기며 살려고. 지금 사는 집이 좀 오래된 건물이라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하면 그때 초대할게. 몇 달만 기다려. 이번에 상가를 잡아 넘기는데 집과 같이 하려니 좀 숨차네. 그래서 좀 늦춰지고 있어. 참, 이번에 내가 잡는 상가 정말 괜찮은데 너희들도 같이 끼워보지 그래? 남죽이나 깐 물건인데 이럴 때 돈 버는 거야.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정비가 얘가 우리 신랑이 절대 그런 거 욕심내지 말고 그냥 적게 먹고 가는 똥 누고 살자 그랬어. 우리 그냥 밥 먹고 착하게 사는 욕심 없는 소시민이야. 괜히 바람 넣지 말아라. 하며 눈을 흘기자. 뭐 그럼 할 수 없고. 고기를 낚싯바늘에 깨어준데도 못 낚으면 제보가 아닌 거지 뭐. 소시민은 무슨. 사람 욕망은 다 비슷해. 기회는 늘 오는 게 아니더라. 내 경험에도 그렇고 나 큰 집에 이사하면 그때 배 아프단 소리나 말아라. 친구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구먼. 난 과감히 투자해서 번 돈으로 몇 년 만에 이 자리까지 온 거니까 너희들처럼 겁먹고 안 했음. 나도 지금쯤 변두리 어디쯤 작은 부식집이나 깨차고 있었을라나? 경주는 나를 빤히 쳐다봤으나 나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다. 혜수야, 너도 혼자서 독신으로 살려면 한 살이라도 힘 있을 때 뭐라도 마련해 놔야 돼. 그러다 세월로 금방 간다? 더 늙으면 겁나서 아무것도 못해. 혼자 금액이 부족하면 둘이 한 구자로 투자하든지? 경주가 그렇게 던진 말이 집에 와서 누워도 내내 기천을 맴돌았다. 하긴 그래. 경주 말이 틀린 게 아니야. 금방 50되고 60되지. 그럼 난 그때 뭐하고 사나? 벌어놓은 돈도 눈꼽만친데. 그렇게 생각하니 괜스레 마음이 다급해졌다. 조금이라도 해봐. 조금 해보고 벌어지면 그때 그것까지 옮쳐서 다시 해볼까? 내내 뒤척이며 며칠을 그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다. 결국 정민은 남편 몰래 모아둔 2천만 원을 풀었고 나는 내가 가진 현금의 1억의 절반을 잘라 5천만 원을 투자했다. 보름 만에. 경주의 말대로 차 떼고 포 떼고 경비를 다 빼도 투자금 비례 30%의 수익이 돌아왔다. 우리는 모여 비싼 한정식 식당에 가서 기분을 냈고 그 다음 투자에 대해 자연스럽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두 번째도 좀 더 큰 액수를 맡겼는데 한 달 만에 곱질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잘 끝났어. 다음엔 경진의 집들이에서 근하게 놀자고 약속을 했다. 세 번째 투자는 간이 커져서 그간 얻은 수익금과 원래 원금에다 은행 대출까지 얻었고 정민은 신랑이 알면 안 된다고 처음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투자하게 되었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었어. 마치 가속도가 붙은 내리막의 바퀴 같았어. 달리다 보면 속도감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한다. 경주가 그렇게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는 심리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정민은 5천만 원을 나는 1억을 정미를 통해 건너갔다. 이미 몇 번의 신뢰가 쌓인 후라 별다른 조치 없이 석 달 후에 곱절 이상이 되어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다. 그 일은 경주를 만나고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루어졌다. 여자들은 친해지기 시작하면 급속한 신뢰가 쌓인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맹목적이 되어간다. 잔금을 넣고 일주일 뒤 정미와 나는 경주의 새로 장만한 집에 집들이를 가기로 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촌의 노른자 땅에 마당 있는 집을 마련했다고 초대를 받았다. 몇 달 후엔 나도 제법 억억 하면서 그 옆 동네에 작은 아파트라도 살 수 있으리라는 꿈을 꾸었다. 계산해보면 가능할 듯도 했다. 여름이 일찍 찾아온 더위로 빛이 따가웠지만 정미와 나는 마치 우리들 집을 산 것 마냥 한껏 부풀어 있었다. 약간 셈이 났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꿈을 이루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 전날까지 경조는 마지막 잔금을 넣는데 약간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결국 정미도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 1억을 채웠다. 그래서 더 주어질 플러스 알파의 꿈을 꾸고 있었다. 평범한 전업주부인 정미가 남편 몰래 1억을 만든 것은 정말 의외였다. 물론 그중 얼마의 금액은 경주가 벌어준 셈이지만 그게 얼마나 오진 돈이게 없겠는가.
나 또한 작은 옷가게를 하고 있었으니 이번에 돈 좀 만지면 시내로 나가 좀 큰 가게로 옮기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다.